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매일경제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최하는 ESG 2.0 시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ESG 3대 쟁점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정환 변호사입니다. ESG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작년 급부상한 ESG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기업 경영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 입장에서는 ESG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광장과 매일경제는 기업 관점에서 중요한 ESG 이슈들을 검토하며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웨비너 첫 순서로 매일경제 기획부장이시자 매경닷컴 대표님이신 김정욱 대표님의 개회 말씀을 원격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기획실장 겸 매경닷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바쁜 시간을 내서 ESG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매일경제와 함께 준비해 주신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해 광장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부담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로그 레리 핑크 회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이 녹색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거대한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락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바꾸면서 ESG 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환경 정책은 물론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대기업 정책 등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웨비나는 ESG 2.0 시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ESG 3대 쟁점으로 준비했습니다. RE100 파리 기후협정, 담합에 따른 주주대표 소송, ESG 스튜어드십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들려주실 설동근 광장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님, 김수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경제도 ESG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ESG 민간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매경 ESG 클럽은 회원사 초청 세미나 개최, 국내외 평가기관 보고서 발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ESG 네트워크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 경영 활약상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많은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광장 대표이신 김상곤 대표 변호사님의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장의 경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곤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ESG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웨비나를 공동 주최하고 애써주신 매일경제 김정욱 대표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ESG는 그야말로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회사 CEO에서부터 일반 직원, 정부 당국자, 기관 투자자들께 이르기까지 ESG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향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수많은 기관들이 앞다퉈 ESG 자문과 평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도 이에 발맞추어서
최고의 환경, 산업안전,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해서 ESG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여서 ESG 연구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22년 기업들은 ESG를 경영에 내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인 IFRS 재단은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인 ISSB를 출범시키면서 올해 ESG 정보 공개 표준안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으며 미국 증권위원회도 기후정보 공시 규제 도입과 관련해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은 작년 COP26에서 정부가 선언한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구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ESG 관련 수출리더십 관련해서도 양적 질적으로 압박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시사했던 바대로 ESG와 관련된 경영진들이 주주 책임과 관련되어 주주 대표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담과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광장과 매일경제는 ESG 2.0 시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ESG 3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본 ESG 웨비나가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과 광장 전문가들 함께 검토해서 최적의 ESG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세션은 RE100, 파리 기후협정과 SDG에 대해 설동근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설동근 변호사님은 환경, 중대재해 분야에서 20여 년 넘게 활동하신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환경부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설동근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광장의 환경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RE100, 파리 기후협정과 SDG, 국제 감축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RE100이라는 주제가 올 대통령 선거 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 모두가 아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 과연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고 이것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재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공약집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저희 다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제라든지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의 수정 부분입니다. 파리 협약에 따라서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특히 저희가 산업화 이래로 1.5도씨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2030년에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한 35% 이상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한 40%까지 하겠다라는 시행령에 40%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완전히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 측의 공약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목표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2050년까지의
저희가 과연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도 사실은 이게 이제 파리 협약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국제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 하겠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더 늦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나라에 따라서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까지는 모르겠지만 2030년 목표 40%는 변함이 없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성이 있는 실천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화석연료 탄소가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 비율은 40%대로 감축을 하되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지금 원전 발전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 그를 통해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탄소시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림자원 최근에 산불이 저희가 크게는 안 났었는데 그런 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는데,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그렇게 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림자원을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가 2035년까지는 이제부터는 신규로 등록이 금지되고요. 노후 경유차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화석연료 폐기물을 가지고서 열분해해서 에너지로 다시 사용을 하거나, 플라스틱을 이제 자연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외에는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특히나 이제 저희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로 또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달성하기는 수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녹색 프리미엄 제도라고 해서 한전에다가 기존 요금 외에 별도 요금을 지급을 하고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REC를 구매를 해서 자기가 추가를 해서 이제 이거를 REC 의무 이행에 사용하지 않고 추가로 돈을 줘서 REC를 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3자 PPA,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이 구매를 해서 송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전 중개에 의한 요거를 방식을 좀 바꿔서 개별적으로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체결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으로 발전 사업자로부터 바로 구매하는 계약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PPA 또는 REC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 공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소를 자체 건설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5가지 한 방법 정도 보시겠지만 이 부분이 국내에서 이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나 농지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의 반대 이렇게 많고요. 최근에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임야에 발전소 인허가를 받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어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많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실천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해외에서 달성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감축 사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 목표는 뭐 제가 지금 장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재생에너지 분야가 있고요.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요 부분이 이 다음에서 설명드릴 저희가 국제 감축 사업의 주요 요건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파리 협약은 기본적으로 기존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수단이 교토 의정서 하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고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진국이 자기 또는 후진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배출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협약은 모든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NDC라는 국가 결정 기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파리 협약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토 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저희가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고 확실하게 줄여야 되고 원전 사용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 전환을 하기가 참 국내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파리협약 제6조에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별로 사정이 다른데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리협약 제6조입니다. 파리협약 제6조에서는 1조에서는 국가 결정 기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2항에서는 이제 이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TMO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완화 성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된 완화 성과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망사항 이쪽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ITMO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항에서는 그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첫 번째가 가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증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완화 촉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당사자가 허가한 공공 및 민간 실체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참여하도록 유인 제공 및 촉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항이 유치 당사국 국내에서 배출 수준 하락에 기여하거나 그리고 유치 당사자는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완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이런 그 배출 감축이 국가 감축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배출의 전반적인 완화에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을 그러니까 벌채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산림 벌채에 따른 누출 효과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보면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이런 거를 충족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6조에서 보면 비시장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8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협약 특히 6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합의에 빨리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드린다 하면 기후변화 협약은 우리나라로 치면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이라고 하는데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토의정서는 시행령쯤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마라케시 협약이라고 있는데 시행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파리 협약 6조가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제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협약이 교토의정석처럼 한 시행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6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행 규칙인 룰북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몇 년 동안 협의하다가 2018년 12월에 폴란드 카토비츠에서 기후 패키지라는 협약이 완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토비츠의 기후 패키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의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COP 당사자 회의 26차 회의는 영국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마침내 2021년 11월 12일 날에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날짜로 11월 13일 날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리협약 6조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세부 이행 지침이 타결이 됨으로 인해서 파리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규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성에 글래스고우 팩트 합의문이 있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게 합의문입니다. 합의문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요 세 가지 메커니즘 6조 2항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6조 4항에 대한 합의 그리고 다음에 6조 8항에 대한 합의 이 세 가지 합의가 완결이 되어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사실 시행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또 굉장히 또 더 세부적인 뭐 지침이나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사실은 파리 협약에 따라서 글래스고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이름이 깁니다. 이명박 시절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폭 수정을 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약칭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불립니다. 그 법에 35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리협약 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협정, 이게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국제감축사업을 하려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지금 이게 법령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게 지금 정권 교체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법의 대부분은 3월 25일 날 시행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3월 22일인가요? 한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시행령안이 작년 연말에 입법 예고는 됐는데 아직 국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공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며칠 뒤에 공포를 할지. 25일 날 시행이 되니까 사실은 이 시행령안이 확정적으로 공포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행령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조에서도 그 시행령안이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안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시행령안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침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 지침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리협정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가서 풍력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풍력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성과를 우리나라에 가져올지 베트남이 자기가 활용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첫 번째로 베트남하고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과 이런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협정이 이 베트남과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의 협정에 이게 이제
이게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또 얼마 체결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협정이 체결되어야만이 우리나라 국가가 가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가서 재생에너지 특히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거를 감축분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서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관한 기본 협정이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국을 중점 협력 국가로 선정을 하고 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과 17개 국가를 협력 국가를 설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기본 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이렇게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행에서는 지금 기존에 기후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체제하에서 CDM 사업 등에 따른 그 외부 사업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배출권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26조에 상세 규정이 있고 30조에서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요 지침은 이제 환경부 등 5개 주무관청에서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CDM 사업이 종료를 하고 2023년부터는 아까 국제 감축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관련된 배출권 거래법 법하고 시행령 지침도 개정이 거기에 맞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타당성 외부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타당성 평가 기준은 사실은 지금이나 아까 그 SDM 사업이라고 하죠. SDM 사업이라고 하는 국제 감축 사업이라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지 여부 이런 요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로 과연 지속 가능한 여부인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게 CDM 사업으로 인해서 외부 사업으로 많이 했던 게 그 쿡스토브 같은 사업입니다. 쿡스토브 같은 사업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쿡스토브 같은 사업은 잘 인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배출권 전환하는데 많이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CDM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SDM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전환 단계입니다. 그래서 SDM 사업으로서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글래스고 기후협정에 따라서 저희가 협력적 접근법,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 비시장적 접근법, 이런 접근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활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할당 대상 업체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특히 자발적으로 알리베이기를 하겠다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토 메커니즘에서 CDM 사업은 2023년까지 SDM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 감축 실적은 NDC 1차 목표 달성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감축 사업이 새로운 이름인 SDM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DM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축 실적에서 5%를 공제를 해서 저희 아까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의 일이 기후변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를 뗀다. 그러니까 감축 실적을 100% 있으면 5%는 떼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나라하고 아까 베트남하고 기본 협정을 맺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얼마를 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5%만 떼고 무조건 95%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은 사실 나라와의 협력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업이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최소한 국내에서 하는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보다는 짧지만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 그래봤자 벌써 내년이네요. 내년 이후에는 사실 SDM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요건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산업자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는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7개 중점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거에서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 NDC 목표 달성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행정부서에서 중에서도 산자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직 개편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하셨을 때 앞으로 해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자발적인 RE100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동원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웨비나 참여자분들께서는 각 세션 발표 이후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 편하게 웹을 통해 질문을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담합에 따른 주주 대표 소송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최승호 변호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변호사님은 48회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한 지원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두루 다룬 전문가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최승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작년 4분기에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담합에 따른 주주 대표 소송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연이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먼저 주주 대표 소송의 의의 및 제소 요건, 그리고 담합 발생에 관한 이 최근 판결들의 요지, 담합 관련 주주 대표 소송에 대한 일본 동향,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책 순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ESG라는 이 개념과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관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공정거래법은 그 시장 내 경쟁 질서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다른 규제 위반에 비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런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는 ESG가 대두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리스크 회피 장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높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판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담합으로 인해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벌금 등을 회사에 대한 손해로 보아서 소수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직접 가담자와 직접 감독 의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최상위 경영진에 대하여서도 포괄적인 감독 책임을 인정하여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담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영진의 감시 의무 해태를 이유로 경영진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판결들의 시사점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법 행위를 몰랐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나 평이사의 책임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으로 인한 공정위의 가증금이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등만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의 의의 및 제소 요건에 관해서 간략히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이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회사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대표 기관이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사들이 이사 자신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 주주들로 하여금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사 제도로 다중 대표 소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사 제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소 요건은 제소 당시에 발행 주식 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가능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30일을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주주 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국내 판결들의 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7-22368 판결 요지입니다. 이 사건은 D 제강사가 강판 담합 행위를 하여서 공정위로부터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런 D사의 소액 주주들이 행위 당시 이사였던 동일인인 제2회장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1, 2심에서는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회장 개인의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회장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복적으로 대법원이 설시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설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러한 판결 설시를 한 것이 대법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2008년경에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런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설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포괄적인 내부 감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 인정 사례는 없다가 이번에 담합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해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감시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가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된 이런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 담당 이사들이 내부 사무 분장에 따라 각자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즉 전문 분야 외의 것을 자기가 전담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 영역에 대한 감시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기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 피고가 한 항변 중에 회사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관리 제도를 충실히 준수했다라는 항변을 했었는데 그 판결을 배척을 하면서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대법원은 피고가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서 대체로 회계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피고가 주장했던 것이 사내 윤리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 또한 임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주장하는 어떤 그 이사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 사회이사가 적절하게 이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이사 감사 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이 회계관리제도 그리고 사내 윤리규범 또 사회이사 및 이사회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 이것들은 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2011 9월 3일 선고 2020-2034-989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현재 상고되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면서 확정되지는 않은 사건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금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하고 상당히 유사한 판결 설시들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또 어떤 다른 좀 더 나아간 영역에 있는 사회이사에 대한 이사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사점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D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인해서 공정위로부터 약 4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D건설사 주주들이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대표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는 사실상 모든 개별 공사 계약의 체결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사의 감독권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힌다는 취지에서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대표와 나머지 이사들을 구분하여 대표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반면 서울고등법원 2심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 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찰 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전원에 대해서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도 아까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이제 항변한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는데요. 윤리강령, 기업행동강령, 건설하도급 공정거래법 교육 등은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 지침 또는 사전 교육에 불과할 뿐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는데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의 손해액은 회사가 납부한 과징금 및 벌금의 합계로 보았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이사 재직 기간 중 이루어진 담합, 즉 자신이 감시 의무를 했어야 하는 그 기간의 담합으로 한정되며 그 담합 당시에 재직 중이던 이사들이 연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회이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감시 의무 위반의 책임이 더 무겁다. 한편 사회이사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영업이나 입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 제한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소극적 감시 의무를 구분하여 담합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방치한 적극적 위반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소극적 위반을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고려 요소로 이사의 재직 기간 중의 급여 합계액, 이사의 개인적인 이득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하였고 회사가 얻은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또 어떠한 법리를 대법원이 설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에서 이러한 담합 관련 주주 대표 소송에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2000년대부터 담합 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에서 제기된 그런 소송들은 주로 이사들이 연대하여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담합방지 컴플라이언스 검증 재원 위원회를 설치하며 재발 방지책을 공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화해로 종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본 판례 시사점인데요. 이사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보다 앞서서 자진신고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선례가 없고 향후에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향후 국내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경영진이 담합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지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즉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그런 사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담합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내부적으로 담합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리니어시 제도를 활용하면 과징금을 감면받고 어떤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 회사의 손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느냐 라는 점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판례의 그런 어떤 설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사점인데요. 아마 이 판결이 나오고 대부분의 이 컴플라이언스를 다루시는 그 기업 법무 담당자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또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담합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판례에서는 이 이사진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이사진, 최고 경영진들의 개인 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어느 범위에서 손해가 발생을 하고 어느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되고, 또 회사는 이러한 이사들의 개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판례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만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건 안 된다, 뭐 회계 그 기준, 그리고 사내 교육 시스템, 뭐 강령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설시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그 실제로 감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 이제 막 나온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선례도 쌓여야 될 것이고,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사들의 사업 실정, 그리고 회사들의 어떤 체계, 사업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 이상으로 하면 감시임을 다한 것이고 그 이하로 하면 감시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어떤 명쾌한 선을 긋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점에서 더더욱 기업 법무 담당자님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 판결을 이제 나온 이 시점에서 지금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적어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 나중에 감시의무 위반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회사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도 회사의 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은 명백하고요. 이 과징금 외에 다른 어떤 영역들도 어떤 그 담합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과징금도 있고 벌금도 있고 뭐 손해배상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임팩트가 있는데, 어디까지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고 또 회사의 손해로 인정된 것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 두 단계의 그런 손해 인정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판결에서 적어도 과징금은 손해다라고 명쾌하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담합 행위자 또는 그 감독 부서로부터 담합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 담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은 명백해졌습니다.
즉 아까 그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속적이고 어떤 그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감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문제되었을 때 나는 알지 못했다,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 행위자 개인의 어떤 일탈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대법원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영진이 그래서 위와 같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까 판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상적인 어떤 윤리 강령, 기업 행동 강령, 그 하도급 공정거래법 교육 이런 것들은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 지침 또는 사전 교육이므로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사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적시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경우 또는 1순위 자진신고자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점으로 인해서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되고 해당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할 수 있는데도 명백하게 손해를 감경시킬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런 이사의 의무 해태로 볼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느냐라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업무 실정과 각 프랙티스 그 방식, 구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세심하게 테일러된 구체적으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일단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컴플라이언스라는 영역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EU 등 외국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도 물론 지금 CP 프로그램이 있고 CP 인증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 지금 그거에 대한 유인이 시정명령 등에 대한 어떤 감경 그리고 직권조사 면제 등의 어떤 리니어시 수준으로 강력한 그런 베네핏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CP 제도가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실정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그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벌금 면제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법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CP 프로그램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과연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어떠한 기준들을 갖추면 이런 감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그걸 바탕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성 DOJ에서 제공하고 있는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에서 제시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3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구축, 실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담합과 관련해서는 경쟁사 접촉 시에 사전 및 사후 보고,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등 정책과 절차, 그다음에 익명의 내부 고발 제도, 그리고 CEO의 컴플라이언스 의지 천명과 지속적인 교육, 고위험 영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고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짧게 써놨는데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회사 내부 감사 조직에서 불시에 어떤 그런 내부 점검을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늘 제안 드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결국은 담합이라는 것은 경쟁사 직원들 간의 의사 교류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쟁사 접촉 시에 어떤 협회라든지 일상적인 술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하한 것이든 간에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할 때 사전 승인을 받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그 모임을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일탈이 이루어질 여지를 없애는 그런 최소한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슬블로잉 제도를 활성화해서 사내에서 어떤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어떤 직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회사에 알려지고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최고 경영자급에서 이것은 회사 의지다. 결코 개인이 일탈로 인해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을 회사가 용인하거나 또는 뭐 독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 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 담합이라는 것에 그것이 어떻게 방지되어야 하는지에서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구축 단계인데요.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많은 기업 법무 담당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직은 뭐 법무팀에서 어떤 그 부수적인 기능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컴플라이언스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실효성 있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조직적으로 충분한 직위와 경험을 갖춘 어떤 고위 인력, 경영진에 준하는 그런 고위급 인사가 포함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이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그 설계된 어떤 모니터링과 그 경쟁사 접촉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일정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독립적인 권한, 그 다른 부서에 어떤 종속돼 가지고 어떤 최고 경영진에 대한 그 보고나 그런 걸 묵살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 무엇보다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 통로 등이 확보된 이런 준법 감시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 DOJ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인데요. 그 운용과 실행 두 가지가 이제 법 판례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굉장히 실효적인 어떤 상시적으로 경쟁사를 접촉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구축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당연히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이 되었다면 법 위반 리스크의 정기적인 검토,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 조사를 수행하고, 때로는 그 담합에 가담하거나 담합을 위슬블로잉한, 보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벌, 규정,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 조사에 대한 리포트 발간, 그리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이런 굉장히 면밀하고 디테일한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즉, 명목상 어떤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게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만약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회사가 영위하는 어떤 그런 사업 업종, 지역, 업력, 업무 수행 방식, 구성원의 인식 등에 따라서 법 위반 리스크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굉장히 상시적으로 또는 업계 내의 프랙티스 같은 것에 비추어 봐서 담합 리스크가 상존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어떤 다른 영역, 다른 형태의 담합 등이 문제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범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도 이것이 어떤 공산품처럼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 회사의 그 내부적인 프랙티스 구조, 그런 실태 같은 것을 잘 점검해서 그것에 잘 맞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가 가진 리스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당면한 위험 요소와 위험도를 식별, 평가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대법원 판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어떤 ESG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하고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경영진들이 그 개인적으로 주주 대표 소송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회사 내에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판결 이후에 많은 후속 판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실제로 이런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제기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을 제시를 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SG 스튜어드십과 국민연금에 대해 김수연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박사님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친 기업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장연구위원 김수연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본 세션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전자에 준비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SG, 스튜어드십, 그리고 국민연금 이 세 단어 모두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본 세션에서는 지향점으로서의 ESG가 스튜어드십을 만나면서 향후 기업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보고 스튜어드십 핵심 플레이어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SG 스튜어드십, 현재는 굉장히 자연스러우실 텐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튜어드십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것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영국에서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이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을 바탕으로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세계 최초로 마련하게 됩니다. 일본도 2014년 일본 재응 전략의 일환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 성장을 부흥시키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과 함께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실현을 위한 두 개의 축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게 되죠. 이후 투자자들에게는 ESG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제 스튜어드십은 자연스럽게 기업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이슈를 아우르게 됩니다. 우리가 ESG 시초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UNPRI, 2005년에 시작된 UNPRI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액티브 오너십이란 말을 시작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스튜어드십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 투자에 대한 데피니션에 대해 ESG를 통합한 투자와 스튜어드십 활동 그리고 이 양상호 간의 피드백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죠. 다시 말하면 ESG 통합 투자와 스튜어드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SG 스튜어드십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네덜란드 연기금인 APG는 국내 유수 대기업을 상대로 탄소 배출 감축 계획과 목표에 대해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주목을 끌었죠. 뿐만 아니라 A기업의 경우 기관 투자자와의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해당 업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좀 선도적으로 아리백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아리백에 가입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적 분할에 관련해서도 B기업이 역시 기관 투자자와의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친다는 정강 변경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최근 신주 인수권이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 다양한 해법의 오류를 내리고 있는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법 개정 없이도 굉장히 긍정적인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원대는 APG의 위임을 받아서 C기업의 주주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공식 도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안에 대해서는 주주 제안 형태로 주총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ESG 스튜어드십은 스튜어드십의 활동 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되는데요.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는 개정 작업을 통해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공청회까지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올해 아니면 향후 국내 스튜어드십 개정 코드가 어떻게 변경될지 예상해보고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2012년 첫 번째 개정, 2020년 두 번째
개정이 실시되었는데요. 스튜어드십이라는 개념에 대해 2020년 개정 코드에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명문화하고 중요 ESG 정보를 중요 ESG 요소들을 투자와 스튜어드십 활동에 통합시켜 시스템적으로 합쳐놓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세분화해서 자산 소유자, 자산 운용사,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세분화하여 구체화하여 스튜어드십 활동을 명시를 하고요. 또한 기존 영국 내 상장 주식에 한정되었던 스튜어드십 투자 적용 대상 자산을 채권에서부터 부동산, 인프라까지 국내외 자산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comply or explain, 준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설명하라는 이 공식 방식을 apply and explain으로 바꾸는데요. 결국 준수하고 설명하라는 내용이죠. 코드 준수의 자율성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른 기관 투자자의 연대적 주주 활동인 컬렉티브 엔게이지먼트를 컬라보레이티드 엔게이지먼트로 바꾸면서 여전히 강조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 첫 번째 개정, 2020년 두 번째 개정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코드 개정 방향과 내용들은 영국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근데 특히 좀 봐야 될 부분이 2017년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투자 기업이 기업과 대화할 때 필요할 경우 협동적 대화를 권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제정 당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를 했기 때문에 개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예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 내 상장 주식회사에서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국내외 자산으로 스튜어드십 적용 투자 대상 자산군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에 부상한 ESG 이슈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에 반영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코드 제정 당시 소개에만 그쳤던 컬라보레이티브 엔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이행 공시와 아니면 이행 수준이 턱없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영국과 같이 티어 1, 티어 2로 공시 수준을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질적 심사를 통해서 스튜어드십 가입 여부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적용 투자 자산 확대. 장표에는 미국 자산 운용사인 T. 로우 프라이스의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춰서 발간한 스튜어드십 공시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결권이 없는 투자 자산을 어떻게 스튜어드십 할 수 있는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SG 엔게이지먼트의 신유형으로 제가 Say on Climate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Say on Climate는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서 그 경영진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진행하는 주주 자문 투표인 Say on Pay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정책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찬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Say on Climate가 기존 환경 경영 책임을 이사회에서 주주로 전가시켜서 이사회 책임을 완화시키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이런 Say on Climate는 영국 자산운용사 TCI가 시작했는데요. TCI는 작년에 미국 시민단체인 As You Sow와 함께 미국 기업에 대해서 Say on Climate를 도입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도 경제개혁연대가 네덜란드 APG의 위임을 받아서 주주 제안을 했죠. 향후 국내 시장에 대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해외 연기금이 국내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스튜어드십을 활동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다음 컬라보레이티브 엔게이지먼트.
이 협력적 주주 관여는 사실 우리나라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받는 영향력이 엄청 커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코드에서는 포럼을 통해서 기업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가 협력적 주주 관여를 할 경우 5% 공시나 강제 공개 매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 보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영국과 일본에서는 아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초창기부터 금융당국에서 이런 규제 리스크를 줄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전신인 FSA가 오픈 레터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일회적인 관여나 아니면 뭐 소통을 통한 이런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은 뭐 3% 공시나 체인징 컨트롤, 마켓 어뷰즈 이런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영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적 주주 관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인베스터 포럼입니다. 인베스터 포럼은 2014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약 우리가 내놓으라면 알 수 있는 기관 투자자 55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총 운영한 자산만 해도 약 31조 달러고요. 이 FTSE 상장 주식의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포럼은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 보유자 등 이런 저촉대 우려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엔게이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영국에 비해서 대화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협력적 주주 개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IICEF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들은 연금기금협회나 아니면 뭐 제일생명보험, 그 다음에 뭐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등 한 7개 기관 투자자가 모여 지금 참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일단 타키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 뒤 공통의 쟁점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안건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협력적 주주 관여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대화를 나눈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적대자 M&A 방어 수단의 도입이 적절했는지, 뭐 중요한 ESG 정보 공시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는 모자 회사 동시 상장으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스미토모 화학회사에 대해서 이 IICEF 참여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고 기업들의 해소 방안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런 협력적 주주 관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협력적 주주 관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 우려됐던 사안으로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울프팩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반감을 가진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영국과 일본에서 이 컬라보레이티브 엔게이지먼트가 안착되는 양상을 보게 됐을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화 중심의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은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우물의 안에 있는 고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스튜어디십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장 특징이자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 크다는 점이고 두 번째가 정부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말 기준 949조 총 운용자산, 그중에 166조를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을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 기업 수가 261개, 10% 이상 보유한 것만도 48개사입니다.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2대, 3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국가연기금은 CPPIB나 GPIF나 AP 등을 봐도 국민연금 같이 국내 상장 주식에 이렇게 영향력이 큰 기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보건복지부, 즉 정부 영향력에 있는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제가 장표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앨런 그리스먼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정부로부터 100% 독립적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차기 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이 예전과 달리, 기존과 달리 활발하게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라면 이것도 역시 연금이 정부 영향력에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되었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강력하고 활발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활동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행사 지침과 절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2020년 2월에 5% 공시와 관련해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는 주주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1차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는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지침에서 의유권 행사 지침, 그리고 중점 관리사안 선정 기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선정 기준, 각 단계별 스튜어드십 활동 내용에 대해서 다 기재를 했고 그 하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을 대응하기 위한 기업 관계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부서하고 자금 운영 부서가 차이니즈 월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해 줬는데요. 이러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부서하고 자산 운영 부서하고 내부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 월을 설치하러 단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주주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미공개 중요 정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사실 이거는 스튜어드십이나 책임 투자와는 좀 배척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한 PRI를 말씀드릴 때 ESG를 반영한 투자와 스튜어드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부분을 기억하시는지요? 글로벌 연기금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는 투자 대상 기업과 스튜어드십 활동부서가 대화를 나누면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운영부서에 전달이 됩니다. 이게 맞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차이니즈 월을 통해서 지금 머리와 몸통이 따로 노는, 오른손 왼손이 따로 노는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대응 창구는 일원화되는 것이 편리할 텐데요. 만약에 문제 있는 기업이 그 스튜어드십 담당자와 대화를 하면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영부서에서 보유 주식분을 다 엑시트해버린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도 낭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단계별로 주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경영참여자 주주 제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021년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위원이 뭐 지배구조 취약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사태 등을 이유로 해서 9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2개사의 사회이사 주지안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기 주주권 행사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어떤 주주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금운용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제적위원 3분의 1이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을 상정한 후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이면 그 어떤 주주권 행사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수탁장 책임위원회 권한이 막강합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비공개 대학 기업 산정, 중점 관리 기업
대상 선정, 비경영 참여적 주주 제한, 공개 사원 발송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나 주주 대표 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만약 기금운용본부가 자기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수탁자 책임위원회 3분의 1의 회부를 요구하는 사안에서는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원할 경우 경영 참여적 주주 제한을 빼고는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탁자 책임위원회의 결정 같은 경우 법원의 판례처럼 기존 유사한 사안과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상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내규와 절차에 맞춰 일관성 있게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마련된 이사회 구성 운영에 관한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입니다. 이게 바로 경영 참여 목적 아닌 주주 제한에 분류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하면 본래 이사회든 회사 기관에 관한 정관 변경 주주 제한은 경영권 영향 목적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기업 지배구조 향상을 위해서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라 이사회 등 회사 기관에 대한 정관 변경 주주 제한을 할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해 놨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 사전 공개한 원칙, 여기에 이 이사회 구성 운영에 관한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아주 많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ESG 스튜어디십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12년 전에 미국의 마시 에너지 기업이 소유했던 탄광에서 29명의 광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캘퍼스 등 기관 투자자 7개가 연합해서 당시 주총에서 마시 기업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CEO를 사임시켰는데요. 만약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겠죠. 하지만 앞으로 ESG 스튜어디십 본격화되면 기업들은 이런 법적 제재 외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교체, 개선, 주주 대표 소송 등 다양한 방면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주주 관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CFO나 아니면 IR 담당자가 투자자와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이사 지인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성과라든지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지배구조를 비롯한 ESG 이슈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의 대화 시 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스튜어드십과 액티비즘은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ESG 액티비스트들의 공격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 일반 기관 투자자는 스튜어드십 관점에서 기업이 아니라 액티비스트를 지지할 거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진 넘버원이 고작 0.02%의 지분만을 가지고 엑소모빌의 이사 3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블랙락, 캘스터스, 뱅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 액티비스트 대응 차원에서라도 이 ESG 경영 관리에 힘쓰고 기관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ESG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이런 대화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시브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퍼머넌트 쉐어홀더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와 소통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우군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를 발견할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ESG 스튜어드십이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끌려가는 것보다 끌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10분간의 휴식 시간 이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웨비나 참여자분들께서는 각 세션 발표 이후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 편하게 웹을 통해 질문을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 이번 웨비나 발표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뽑아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설동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중에 새로운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정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법에서 35% 이상으로 해서 2018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2030년까지 한다라고 돼 있고, 작년 연말에 발표된 시행령 안에서 40%까지 감축하기로 중장기 목표를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렇게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결국은 목표를 수정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행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을 다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원전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원전 한 기를 지금부터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 윤석열 정부 내에서 다시 새로운 원전을 5년 내에 완성을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감축 사업, 해외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달성하지 않겠나 싶고요. 근본적으로 감축 목표는 지금에 와서 번복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기존의 배출권 거래법상의 외부 사업과 국제 감축 사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동일한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파리 협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조에서 말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아까 6조 2항, 4항, 8항 여기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DC 목표, 우리나라 같으면 40% 감축하는데, 국가 감축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항공이라든지 운송, 여러 가지 국제 규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성하기로 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달성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들이 RE100과 같이 자발적인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약속에 따라서 자기 활용하는데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외부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할당을 받게 되면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축 목표의 1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외부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을 파리 협약에 따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법에서 새롭게 규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 부분 국가 감축하는 목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양 목표를 달성하는데 두 가지로 동시로 쓰이는 방식으로 해서 공존할 병행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악용할지 그리고 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을 통해서 1억 톤을 배출을 하고 베트남도 똑같이 1억 톤을 배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가서 1억 톤을 전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풍력이나 뭐 태양광 배출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이 완벽하게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1억 톤만 감축된 것이지 2억 톤이 감축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몇 프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협약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들이 얼마만큼 할당에 배출권 할당받은 부분에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도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 법령하고 세부 지침이 구체화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 초기에 아마 구체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국제 감축 사업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방금 현장 질문으로 후속 질문인데 탄소 중립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기존의 교토 체제 하에서 CDM 사업이라고 클린 디벨롭드 메커니즘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 발전에도 기여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국제감축 사업이 파리 협약에 의해서 도입이 되는데 거기서도 좀 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쿡스토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쿡스토브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후진국에서 보면 나뭇가지를 그냥 부엌에서 막 이렇게 사실 돌마다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떼면 사실 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 톡이라든지 시멘트로 이제 쿡스토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면 외부로 열이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무가 들어가는 것보다 한 50% 정도 절감을 해서 나무 땔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하고 산림자원도 보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쿡스토브가 CDM 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무를 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쿡스토브 같은 사업이 이제는 SDM 사업으로 인정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데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온실가스를 유출하지 않는 예를 들어 산림을 벌채를 하고 무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더라도 탄소 유출이 많지 않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수소는 뭐 저번에 그 수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 때도 뭐 블루 수소 있고 그린 수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희 핑크 수소도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도 있고 색깔로 기준으로 하면 4가지 수소가 있죠.
사실 그린 수소는 그야말로 진짜 이게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를 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개질을 해서 뭐 수소를 만든다. 뭐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만드는 이런 거는 순수하게 가장 좋은 수소다, 깨끗하다라고 해서 그린 수소라고 하고요. 블루 수소는 사실은 이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나 뭐 여러 가지 석유화학계 프로판 가스 같은 거를 분해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화석연료에서 도래를 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CH4를 분리를 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탄소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CCS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것을 블루수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레이 수소는 그런 기능 없이 하는 것을 말하고, 핑크 수소는 원자력을 가지고 물 분해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 연료 전지는 대부분이 지금 화석 연료를 가지고서 천연가스 LNG를 가지고서 개질을 해서 사용하는 연료 전지인데, 여기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물론 것보다 조금은 적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한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소 포집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환하는 이행기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아까 뭐 대규모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에너지 분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경제법, 수소경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가 완전한 수소경제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 블루 수소를 이행하는 전 단계로서 연료전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LNG, LPG, LNG 가격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동안 지원이 될 걸로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그레이 수소로 계속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법에 보면 HPS 제도라고 해서 특히 앞에다가 C자를 불려서 CHPS 제도라고 해서 수소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린 수소 발전, 청정 수소 발전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의무화시켜서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료전지 사업도 어느 정도 확장이 될 거고, 과도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발전이 있을 거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많아진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일종의 블루수소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력 시장에서, 상업용 전력 시장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연료전지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포집 기술하고 연계시켜서 확장을 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된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질문이 제법 많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담합 외에 공정거래법 위반, 나아가 다른 법 위반의 영역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공정거래, 담합 컴플라이언스 외에 자금 세탁, 금수 조치, 내부자 거래, 지적재산권 등 ESG 경영에 해당될 텐데 이런 거 관련된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대표성이 주로 단합 위주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유사한 질문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어떤 이 영역, 저 영역, 이 영역은 들어갈 것이고 저 영역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판시의 그런 어떤 판례 태도 등을 보면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디제 강사 그 2021년 11월 판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합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어떤 워딩을 사용하면서 담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얼핏 발표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판결의 법리는 사실은 2008년에 그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판시를 한 적이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 판결을 보면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그런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사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겠다라는 판결이 이미 200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판결에서 제시한 어떤 그 분식회계에 관한 법리가 그 이후에 다른 행위 유형들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있어 왔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법리가 원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2021년에 담합에 이제 원용이 처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시사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이 판결 자체가 담합이 시초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는 분식회계 판결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이 어떤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또는 다른 법 영역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일단은 좀 지금 시점에서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그 한계는 어디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하면 이미 판례가 제시한 어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적, 장기적인 중대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단기간에 어떤 개인이 또는 소수의 일탈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런 유형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이 판결이 이제 연결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컨대 공정거래법 다른 유형 중에 정상 가격을 벗어난 것이 명백한 어떤 부당 지원, 내부 거래 행위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계열사를 지원해오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그것이 담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판결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판결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판결이 내리고 있는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는 담합 외의 영역까지 확장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지금 판결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어떤 담합의 특유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중대한 조직적 위법행위라는 어떤 조금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워딩을 사용하고 그 안에 포섭되면은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듯한 설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담합에 국한한 리스크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이제 내부 거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이제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라 아까 2008년에 분식회계도 그렇지만 예컨대 다른 영역들, 공정거래법 외에 어떤 영역들 관련하여서도 예컨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같은 굉장히 그 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리베이트가 제공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다수의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회사의 이사가 리베이트행에 관련된 어떤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공정거래법 외의 영역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판례 문구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물론 향후 법원의 동향에 주의 깊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담합 외 영역에 대해서도 과연 이 법리를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 과징금과 벌금 외에 이 3배 배상 제도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손해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론적으로 이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라는 건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이게 그 이사와 그 회사 사이의 위임 계약에 따른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채무를 위반한 걸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사가 어떤 의무 해태로 인해서 발생한 인과관계에 있는, 상당 인과관계 안에 있는 손해는 이론적으로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걸 과징금 벌금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반 손해배상액 또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도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이면 손해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3배 배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인 배상제도라는 측면에서 공정위 실무상 모든 담합에 적용되는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그 전부를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과 이사 개인에게 부담시키게 될 손해액 측면에서는 손해 감경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 대표이사랑 사회이사의 책임 또는 관여의 정도 등등을 이제 나눠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손해액이 개인의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 쟁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320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대표이사가 배상해야 될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에 태함으로써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대표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평소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대표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 힘결 유무나 위험 관리 체제 구축 여부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이때 이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제한 비율은 이 형평의 원칙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사실심의 정권상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결국은 과징금 이외의 민사손해배상액도 이 이사의 책임에 포함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만 이사 개인에게 이 손해액 전부에서 얼마나 감경을 시킬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공평에 관념해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줄여서 할까 합니다. 다만 그 질문이 같은 공통 질문이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주주 대표 소송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되느냐, 의무 위반 시냐 아니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실무상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이전 행위까지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여러 주주 대표 소송들이 제기 및 검토가 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기본 법리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위임계약상의 의무해태로 인한 채무 위반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요.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손해 발생 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이쪽 영역에서의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오늘 문제가 논의를 한 그 대법원 그 담합 관련된 판결에서 구체적인 판단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시의무 위반 영역에서는 손해 발생 시 10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근데 다만
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담합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공정위 처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2, 13년 정도에 이제 이루어진 경우에 실제 행위 기간, 즉 이사의 임무 혜택 기간은 담합이 장기간 이루어졌으면 그보다 훨씬 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위 처분 시효까지 고려하면 90년대 행위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퇴임한 지 정말 너무 오래된 이사 개인 책임까지 추궁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난점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면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담합이 지속이 됐는데 비로소 그 이후에, 왜냐하면 담합은 계속범이기 때문에 담합의 과징금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 그 수십 년 동안 재직했던 모든 이사들에게 다 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과연 그러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가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시간적으로 과도하게 연장해서 그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산일 우려가 굉장히 높고 그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반하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거의 퇴직한 지 1, 20년 된 분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 게 과연 구체적 타당성에 맞느냐라는 어떤 난점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러한 유형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얼마나 오래 조사를 했고 정부가 언제 과징금을 부과했느냐, 즉 행정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어떤 개인과 무관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시간적 간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적으로 기존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너무 과거로 회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게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슈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소송 단계에서 이 부분이 좀 첨예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과연 법원이 기존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적절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기존의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10년이고 손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기본 법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 사건들에서 판단이 나오고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현 박사님께도 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제가 질문을 좀 줄여서 하나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이제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차기 정부에서 ESG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ESG는 일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서 일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ESG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주도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게다가 이 ESG는 글로벌 트렌드이거든요. 지금 아까 설동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탄소 중립 목표, 뭐 NDC 같은 타겟 그 목표들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그 목표들이 뭐 하향 조정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차기 정부에서 ESG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ESG 경영 흐름이 계속 될 것이고 이런 시장으로부터 압박은 계속 받을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벌써 예정했던 종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리백과 같은 환경 이슈에서 컴플라이언스, 스튜어드십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업들이 ESG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던 이 자리가 아무쪼록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저희 법무부인 광장과 매일경제는 ESG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